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2018 수시 마지막 방송 3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2부 방송으로 끝내려고 했지만 3부 방송에 저희가 약속드렸던 중앙대학교에 대한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하나의 학교를 더 했는데 그 학교가 바로 홍익대학교입니다. 홍익대학교를 하는 이유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방송이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박나혜 컨설턴트가 아마 교과 전형 부분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약간 변수가 있을 만한 학교들이 있어요. 좀 작년 데이터보다 조금 성적을 좀 높게 봐야 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내신이 좀 무너질 거다라고 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두 학교 정도 우리 박나혜 컨설턴트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저는 오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중심으로 일단 첫 번째 보셔야 될 거는 약속드렸듯이 바로 중앙대학교입니다. 자, 중앙대학교는 교과 전형은 하나 그냥 제가 요거는 이제 중앙대학교니까 말씀을 드리면 교과 전형이 이번에 솔직히 조금 말이 안 되는 최저학력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중앙대학교가 최저학력을 높였을까? 솔직히 세 과목 5를 맞춘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학교 라인에서 최고봉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연대보다도 센 건데 뭐 세 개의 영역이 5를 만든다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쉽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를 생각해봤더니 일단은 내신 등급이 되게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내신 단순 수치가 되게 좋은데 어떻게 보면 그런 아이들을 뽑았더니 학교에 들어와서 생활하거나 아니면 뽑은 아이들의 인재가 그만큼 못마땅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신 등급만 좋다라고 해서 뽑지 않겠어. 이제는 최저를 조금 높여서 이 정도는 맞춰오는 학업을 할 수 있는 아이를 뽑겠어 라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무리한 욕심이 조금 들어가지 않았나. 잘못하면 이번에 중앙대학교는 교과가 왕창 무너져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왜? 최저를 못 맞추기 때문에 그 밑에 어부지리 등급들이 올라가서 합격할 수 있는 라인이 형성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리스크 싸움을 할까? 그런데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수시에서 뽑지 못한 인원은 정시로 2월 하는 게 낫거든요. 정시로 지금 중앙대학교가 재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단순 수치로 뽑는 것보다 정시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아이를 뽑겠다라는 게 중앙대학교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교과 전형은 이번에 중앙대학교는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되는 학교,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빈치 전형이랑 탐구인재 전형인데 저희 컨쇼에서 정말 이놈의 중앙대학교 때문에 다빈치랑 탐구인재를 저희는 대학교가 발표하고 있는 그 데이터나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대학교가 말하는 거와 저희 컨쇼가 말하는 게 솔직히 좀 다릅니다. 근데 그 다른 부분 저도 인정을 하는데 저는 저희 아이들을 대학교가 말하는 모집 요강에 딱 적합하게 만들어서 보냈더니 합격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서 말하는 그 데이터 수치보다 아니면 입학사정관들이 말하는 것보다 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믿던지 말던지지만 하여튼 자, 다빈치 전형을 좀 보겠습니다. 두 개 다 탐구인재 전형과 다빈치가 솔직히 둘 다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두 개가 뽑는 스타일이 솔직히 조금 틀렸습니다. 탐구인재 같은 경우는 생기부로만 뽑고 면접이 없었는데 이번 시즌에 그러니까 면접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이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 체크 포인트죠. 없어졌던 게 생겼기 때문에 그만큼 들어가는 게 생기부만 좋아서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길이 약간 좁아졌다. 두 번째, 면접을 만들면서 저희가 지금 중앙대학교 방송을 뒤로 미뤘던 이유가 뭐냐면 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 가이드북을 되게 늦게 발표했어요. 왜 그러냐면 탐구인재나 다빈치 전형을 뽑는 어떠한 기준선을 좀 바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바꾼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약간 늦게 발표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빈치 전형부터 좀 볼게요. 다빈치는 교과, 비교과, 학업의 균형을 맞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전공 적합성이 됐건 기초학력이 됐건 그런
교과와 비교과 전체적인 부분이 균형을 맞춰가는 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 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융합적으로 좀 하는 아이, 그리고 자기주도 발전성, 그리고 주도적 참여와 공동체 의식. 공동체 의식과 인성평가는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반장을 하면서 어떠한 공동체 의식을 끌어가는 리더십, 아니면 인성을 통해 갖고 무엇인가를 끌어가는 리더십과 자기가 능동적이고 정말 주체적으로 어떤 인성의 발전성, 그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아이가 할 수 있는 능력. 솔직히 주도적 참여라는 건 어떠한 리더십적인 거,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거,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발전하면서 만들어가는 거, 이런 거를 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도전적 리더십과 융합적 인재.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게 다 똑같은 얘기인 거죠. 학과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 융합적, 그러니까 전 교과가 어느 정도 고루고루 만들어지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좋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교과와 비교과가 학업이 균형을 맞춘다는 건, 중앙대학교는 펜타코드로 뽑습니다. 펜타로 뽑다 보니까 이쪽에 발전 가능성, 인성, 전공 적합성, 탐구 영역, 학업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 제가 안 쓸 거예요. 왜? 자막 처리해 주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냐면 인성과 발전 가능성, 학업 영역, 탐구 영역, 전공 적합성이 균형적으로 만들어진 아이를 뽑겠다라는 게 이번에 다빈치 전형의 중심 포인트예요. 자, 인성과 발전 가능성에는 봉사활동을 평가하고요. 발전 가능성과 학업 영역에는 자율활동 부분이 본다라는데, 학업이 얼마큼 발전되는 성적 추이 같은 것도 보겠죠. 그리고 이 학업이라는 게 어떤 전공 분야뿐만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균형적인 부분, 그리고 탐구 영역과 학업 영역은 결국은 교과, 내신 등급, 성적 추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전공 적합성과 탐구 영역에 진로나 동아리 같은 것들이 들어갔다는 건 전공 적합성 부분에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활동을 했는지, 그래서 교과와 비교과 이런 부분들이 자기 주도적이고 리더십을 갖고 무엇인가 공동체를 끌어가는 어떠한 인성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도전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니까 이 전체가 좀 균형 발달한 아이 생기부를 다빈치에다가 두면 좋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러면 종합적으로 다 본다라면 이거를 나눠서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쏠림보다도 균형적인 발전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업적인 부분이 중요하죠, 당연히. 학업적인 부분이 중요하지만 학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는 아이의 생기부가 들어온다면, 저는 솔직히 탐구인재보다 다빈치가 높은 성적대 아이가 많이 지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학교에서는 이거와 반대되게 말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성적 수준이 되는 아이들이 많이 지원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적만 좋다고 뽑는 건 아니거든요. 이 전체적인 것들이 잘 만들어진 아이인지 아닌지를 먼저 잘 판단하는 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이렇게 탐구인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과 좀 달라졌어요. 작년에는 탐구인재 같은 경우는 생기부만 보다 보니까 기초학력이나 학업이나 아니면은 탐구 영역, 이쪽 전공 적합성 부분들을 이 부분들을 좀 많이 봤는데, 전공 적합성 부분보다도 탐구 영역과 학업 영역에 따른 자율, 진로, 이런 교과 활동을 좀 중요시 봤었던 게 작년의 탐구인재예요. 그런데 이번 년은 솔직히 조금 바뀌더라고요. 자, 탐구인재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체의식을 통한 적극적인 어떠한 연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교과 과정의 중심 연구래요.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아이가 보고서를 만들거나 어떠한 R&E 활동을 했거나 어떠한 실험 같은 걸 했어도 그게 교과 과정, 그러니까 교과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발전성 있게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것까지는 제가 이 방송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전공 적합성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다빈치에는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에 그렇게 강조점이 없는데, 전공 적합성과 교과 중심의 연구, 그러면 교과 중심의 연구가 전공 적합성과 일치되는 어떠한 보고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을 때 전공 관련 교과와 비교과라니까, 다빈치가 균형적인 성적대가 만들어졌다면 탐구인재 같은 경우는 전공과 관련됐대요. 그러니까 만일 기계공학과 가는 아이는 수학, 물리, 이런 과학적인 부분에 어떠한 교과와 비교과 활동들, 이런 것에 비교과의 전공 적합성에 붙는 어떠한 활동들, 수상내역 같은 경우도 수학경시나 과학경시 같은 어떠한 한쪽에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대학교를 지원하실 때는 솔직히 이제 뭐 학업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종합적인 부분을 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좀 균형적으로 성적대가 좀 분포대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고 분포대가 좀 비슷비슷하면서 어떤 인성적인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생기부 안에 잘 형성됐다라면 탐구 인재가 유리하겠지만 이 선을 기점으로 학업 역량, 탐구 역량, 전공 적합성, 전공 적합성 이 부분이 강한 아이라면 저 같으면 다빈치가 아닌 탐구 인재 전형에 지원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생기부를 분석하실 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어떠한 그 사항들을 체크하시면서 봤을 때 우리 아이가 도대체 이 둘 중에 어디에 더 강점을 나타내냐. 어차피 이제 면접이 다 생겼기 때문에 솔직히 면접을 못하는 아이들 저희는 탐구인재 쪽으로 많이 몰고 갔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났잖아요. 어차피 다 필요하다라면 이제는 생기부가 우리 아이가 어느 방향 쪽으로 더 잘 형성되어 있는지를 봐야겠죠.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중앙대학교의 이번에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학교는 홍익대학교입니다. 홍익대학교를 솔직히 보여드리는 이유는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에 그래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생겼어요. 인원은 그렇게 많이 뽑진 않지만 대신 자유전공 라인은 엄청 많이 뽑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원을 많이 뽑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새로 생겼는데 홍익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홍익대학교는 솔직히 단순 수치 좋아합니다. 단순 수치적인 어떠한 내신 등급의 어느 정도 수준은 돼야 돼요. 그게 저는 항상 뭐 2등급 초라고 말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 따져봅시다. 뭘 따져봐야 하냐면 홍대에는 요번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뒤에 가서 보여드리겠지만 최저 학력 기준이 존재합니다.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최저 학력을 거의 시행하지 않아요, 대학교들이. 그러니까 만약 홍익대학교에서 최저를 쓴다라면 솔직히 지원을 하기 좀 껄끄럽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홍익대학교는요, 교과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과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는데 교과전형을 집어넣을 때 솔직히 가장 껄끄러운 게 뭐냐면 최저 맞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지금부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뭐냐면 교과전형은 일단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 아이들이 넣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최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신이 좀 좋다라면 교과전형을 지원하겠죠. 학생부 종합적으로 오지 않을 거라고요. 솔직히 정시가 약하거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신 등급이 있는데 생기부가 조금 약하더라도 내가 그런 거죠. 이 최저를 못 맞출 것 같으면 솔직히 교과 전형을 못 넣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둘 다 최저가 있다라면 내신 좋은 아이들은 분명 교과 전형으로 갈 거예요. 왜? 홍대는 교과 전형으로 많이 뽑거든요. 그렇다면 요번에 홍대에 오는 서류는 첫 번째, 저는 교과 성적 내신 단순 수치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교과 성적에 나와 있는 그 데이터 수치보다 일단 낮은 아이들이 지원할 거라는 게 제 첫 번째 예상이고요. 두 번째는 최저라는 게 아마 홍익대학교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웬만한 지금 이 동급의 학교들, 뭐 숭실대나 뭐 동국대 이런 학교들, 그 비슷한 라인의 학교들은 종합전형은 지금 다 최저가 없거든요. 뭐 숭실대학교 미래인재, SSU 미래인재나 동국대학교 두드림 같은 경우 학종으로 뽑되 최저가 없어요. 근데 지금 홍대는 걸어놨잖아요. 그러면 교과전형과 학종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신 좋은 아이는 일단 교과전형으로 빠질 거고 그 나머지 아이들이 온다라면 일단 내신 등급은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심지어 4등급까지도 도전을 할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익대학교 최저 학력이요 생각보다 높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높게 형성되어 있어요. 자율전공, 이게 자연계 아이들은 국어, 수가, 영어, 과탐 한 과목에 중 3개가 합 7이에요. 좋아요. 이과니까 7이라 칩시다. 문과는요 둘둘둘이에요. 솔직히 둘둘둘이라는 최저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홍대를 지원하는 학종 아이가 둘둘둘을 맞춰야 되는데 더 재밌는 건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교과 전형에 내신 좋은 아이들이 그쪽으로 가서 이거 맞추면 들어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 그렇게 내신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어느 정도의 비교과를 가지고 분명 지원을 하는데 그게 저는 3, 4등급이라고 봐요.
근데 3, 4등급 중에 둘을 맞출 수 있는 아이가 저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홍대는 최저를 맞춘다라면 솔직히 합격을 바라볼 수 있는 확률이 저는 되게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홍익대학교로 준비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익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에다 최저를 넣었다?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땐 상식 밖의 행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그런데 교과 전형을 많이 뽑는데 최저가 있어서 그게 조금 껄끄러웠는데 학생부 종합마저도 최저를 걸어놨다는 건 이거 완전 껄끄러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만약 우리 아이가 한 3등급 정도 되는데, 이것도 방송 보고 다 누시면 안 되는데, 하여튼 3등급 정도 되는데 우리 아이가 비교과가 조금 떨어져요. 그런데 최저가 된다라면 한번 도전해 볼만 하다라는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홍익대학교 뽑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홍익대학교가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학종을 한다니까 한번 봅시다. 학업 성취도 부분을 본대요. 관련 교과 학업 성취, 관련 교과니까 전공 적합성에 맞는 학업들, 어떠한 이공계를 가는 아이들은 수학과 물리, 화학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고, 문과 같은 경우도 문과도 솔직히 수학이 중요하지만 국어, 영어, 그리고 교육과 가는 아이들은 인성에 대한 뭐 봉사 이런 것도 좀 보겠죠. 학업 성취도는 관련 교과 성적 추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학업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학업 성적이 발전 가능성이 있게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1학년 때 잘하던 아이가 3학년 때 못하면 솔직히 마이너스를 많이 당한다는 걸 그냥 보여주네요. 그리고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나 1번 문항, 1번이 자소서 1번이 그거 쓰는 거잖아, 학업. 그리고 2번은 성장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인데 전공에 대한 구체성, 전공 관련 목표의식, 열정과 소양, 자기주도성이라는데 전공 탐색 구체성과 관련 목표의식은 뭐냐면 어떠한 전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꿈을 얼마큼 발전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왔는지, 그리고 열정과 소양, 수상 경력이나 뭐 자격증 같은 걸 통해 갖고 아니면은 어떠한 창의 체험의 진로나 동아리 같은 걸 통해 갖고 우리가 전공에 있어서 얼마큼 나의 노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걸 얼마나 내가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제가 해내고 아이들의 리더십 같은 걸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인성은 말 그대로 성실성, 뭐 공동체 의식인데 뭐 출결사항이나 봉사, 인성 이런 거 보겠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저희 컨슈에서 항상 말하는 4대 요소로 뽑는 거예요.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 이거 갖고 뽑는 겁니다. 모든 학교들이 다 이거와 비슷하게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어떠한 생활기록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저는 솔직히 요번에 이거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제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최저예요. 홍익대학교 학생부 종합은 교과와 비교과도 중요는 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솔직히 요번에 최저의 기준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요. 경쟁률 중요하겠죠. 학생부 종합전형 집어넣으실 때 경쟁률 잘 따져보시면 어딘가 구멍 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하여튼 그래요. 홍익대학교 미안합니다. 자, 오늘 컨쇼 중앙대학교와 홍익대학교에 대한 3부 방송을 해드렸고요. 오늘 2018년 수시방송은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 방송인데, 이거는 이제 수시방송이 마지막인 거고요. 제가 이제 학생들, 이제 학부모님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질문들을 조금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방송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내신은 좋은데 모의고사는 못 볼까요? 뭐 이런 질문들. 그리고 뭐 우리 아이는 진짜 수시로 가야 되나요? 정시로 가야 되나요? 이런 것들. 그리고 수능은 무엇일까요? 제일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영어 절대평가는 어떻게 이번 년에 반영될까요? 이런 여러 질문 중에 좀 많이 듣는 질문들을 조금 간추려서 그 부분은 조금 설명해 드리는 방송을 갖도록 하고요. 자, 제 방송은 여기까지이고요. 박나의 컨설턴트님의 교과 전형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정을 담아내는 컨설턴트 박나입니다. 저는 서영진 대표님의 뒤를 이어서 2018학년도 수시 전형 중에서 최저학력 기준의 변동으로 인해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는 두 학교, 광운대학교와 인하대학교를 선정하여 간략하게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광운대학교부터 보시죠.
작년에는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에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 중 2개 영역의 등급의 합이 6 이내라는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18학년도 수시에서는요, 모든 전형의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이로써 교과 내신 점수가 어느 정도 괜찮은데 비해 모의고사 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불안했던 학생들이 광운대학교를 노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가 없어졌기 때문에 광운대 수시 전형의 인기가 급상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최저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점수의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작년 데이터가 있긴 하지만요, 그 입시 결과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죠. 기존 데이터보다 내신 점수가 올라갈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인원 변화도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수시 원서를 접수할 때 만약에 경쟁률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면요, 작년보다 내신 점수가 좀 더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작년보다 더 올랐다면 그것도 역시 작년보다 내신 점수가 더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률을 보실 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 변화도 고려해 봐야 하는데요. 인원이 작년에 비해 크게 늘지 않은 학과인데 경쟁률 양상이 이러하다면 99%의 확률로 작년보다 점수가 오른 결과를 보일 것입니다. 이런 광운대학교의 변화와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학교가 있는데요. 바로 인하대학교입니다. 인하대학교에서의 작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2018학년도 수시에서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신설 적용하였고요. 심지어 만만하지도 않습니다. 작년에 학생부 교과와 면접만으로 평가를 했었다면요, 이번에는 인문계열은 3개 합이 7등급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2, 2, 3 또는 1, 3, 3 이렇게 합이 7이 되도록 맞춰야 하는 것이고요. 자연계열은 2과목 이상이 2등급 이내여야 됩니다. 새로 적용되는 기준인데도 만만치 않다고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사실 예전에 2014학년도와 2015학년도에 교과 전형에서 최저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기준선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저학력이 없어졌었던 2016학년도, 2017학년도의 입시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아주 큰 차이까지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3과목 합이 7 이내, 2과목 이상이 2등급 이내라는 높은 수준의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예전과는 확연한 내신 점수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최저가 강화되었다고는 하나 상대적으로 문과의 경우에는요, 작년과 아주 큰 차이는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과의 경우에는 2개의 등급을 맞춰야 되는 게 좀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작년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좀 더 벌어질 것입니다. 2과목이 4등급 이내라면 1등급 하나, 3등급 하나 뭐 이렇게라도 가능할 텐데요. 그게 아니라 각 2등급 이내로 2개를 만들려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과의 경우는요, 작년보다 내신 점수의 평균이 약간 더 내려갈 것입니다. 참고로 기계공학, 전자공학, 화학공학과 같은 그 인하대학교의 주요 인기학과의 경우에는요, 상대적으로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인기 학과인 만큼 어차피 점수대가 높은 학생들이 최저를 맞추면서 들어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인기학과의 경우에는요, 이 최저 기준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3등급대로도 내려가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원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곳이 있다면요, 4등급까지도 취업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도 조심스레 해봅니다. 저는 오늘 광운대와 인하대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교과 전형을 준비하면서 최저학력 기준을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겠죠. 보통 상담을 하다 보면 최저학력 기준이 자신이 없어서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학교만 찾는 학생, 학부모님들도 정말 많고요.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 맞춰보겠습니다. 제가 생기부가 약간 빈약하고 내신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 제가 정시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좀 더 맞춰볼게요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나눠지는 타입별로 이번 전략 제대로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박나혜 컨설턴트가 아마 교과 전형 부분도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약간 변수가 있을 만한 학교들이 있어요. 좀 작년 데이터보다 조금 성적을 좀 높게 봐야 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내신이 좀 무너질 거다라고 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두 학교 정도 우리 박나희 컨설턴트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저는 오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중심으로 일단 첫 번째 보셔야 될 거는 약속드렸듯이 바로 중앙대학교입니다. 자, 중앙대학교는 교과 전형은 하나 그냥 제가 요거는 이제 중앙대학교니까 말씀을 드리면 교과 전형이 이번에 솔직히 조금 말이 안 되는 최저학력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중앙대학교가 최저학력을 높였을까? 솔직히 세 과목 5를 맞춘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학교 라인에서 최고봉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연대보다도 센 건데 뭐 세 개의 영역이 5를 만든다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쉽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를 생각해봤더니 일단은 내신 등급이 되게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내신 단순 수치가 되게 좋은데 어떻게 보면 그런 아이들을 뽑았더니 학교에 들어와서 생활하거나 아니면 뽑은 아이들의 인재가 그만큼 못마땅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신 등급만 좋다라고 해서 뽑지 않겠어. 이제는 최저를 조금 높여서 이 정도는 맞춰오는 학업을 할 수 있는 아이를 뽑겠어 라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무리한 욕심이 조금 들어가지 않았나. 잘못하면 이번에 중앙대학교는 교과가 왕창 무너져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왜? 최저를 못 맞추기 때문에 그 밑에 어부지리 등급들이 올라가서 합격할 수 있는 라인이 형성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리스크 싸움을 할까? 그런데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수시에서 뽑지 못한 인원은 정시로 이월하는 게 낫거든요. 정시로 지금 중앙대학교가 재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단순 수치로 뽑는 것보다 정시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아이를 뽑겠다라는 게 중앙대학교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교과 전형은 이번에 중앙대학교는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되는 학교,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빈치 전형이랑 탐구인재 전형인데 저희 컨쇼에서 정말 이놈의 중앙대학교 때문에 다빈치랑 탐구인재를 저희는 대학교가 발표하고 있는 그 데이터나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대학교가 말하는 거와 저희 컨쇼가 말하는 게 솔직히 좀 다릅니다. 근데 그 다른 부분 저도 인정을 하는데 저는 저희 아이들을 대학교가 말하는 모집 요강에 딱 적합하게 만들어서 보냈더니 합격한 비슷하면서 어떤 인성적인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생기부 안에 잘 형성됐다라면 탐구인재가 유리하겠지만 이 선을 기점으로 학업 역량, 탐구 역량, 전공 적합성, 전공 적합성 이 부분이 강한 아이라면 저 같으면 다빈치가 아닌 탐구인재 전형에 지원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생기부를 분석하실 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어떠한 그 사항들을 체크하시면서 봤을 때 우리 아이가 도대체 이 둘 중에 어디에 더 강점을 나타내냐. 어차피 이제 면접이 다 생겼기 때문에 솔직히 면접을 못하는 아이들 저희는 탐구인재 쪽으로 많이 몰고 갔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났잖아요. 어차피 다 필요하다라면 이제는 생기부가 우리 아이가 어느 방향 쪽으로 더 잘 형성되어 있는지를 봐야겠죠.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중앙대학교의 이번에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학교는 홍익대학교입니다. 홍익대학교를 솔직히 보여드리는 이유는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에 그래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생겼어요. 인원은 그렇게 많이 뽑진 않지만 대신 자유전공 라인은 엄청 많이 뽑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원을 많이 뽑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새로 생겼는데 홍익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홍익대학교는 솔직히 단순 수치 좋아합니다. 단순 수치적인 어떠한 내신 등급의 어느 정도 수준은 돼야 돼요. 그게 저는 항상 뭐 2등급 초라고 말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 따져봅시다. 뭘 따져봐야 되냐면 홍대에는 요번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뒤에 가서 보여드리겠지만 최저 학력 기준이 존재합니다.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최저 학력을 거의 시행하지 않아요, 대학교들이. 그러니까 만약 홍익대학교에서 최저를 쓴다라면 솔직히 지원을 하기 좀 껄끄럽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홍익대학교는요, 교과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과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는데 교과전형을 집어넣을 때 솔직히 가장 껄끄러운 게 뭐냐면 최저 맞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부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뭐냐면 교과 전형은 일단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 아이들이 누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최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신이 좀 좋다라면 교과 전형을 지원하겠죠. 학생부 종합적으로 오지 않을 거라고요. 솔직히 정시가 약하거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신 등급이 있는데 생기부가 조금 약하더라도 내가 그런 거죠. 이 최저를 못 맞출 것 같으면 솔직히 교과 전형을 못 넣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둘 다 최저가 있다라면 내신 좋은 아이들은 분명 교과 전형으로 갈 거예요. 왜? 홍대는 교과 전형으로 많이 뽑거든요. 그렇다면 요번에 홍대에 오는 서류는 뽑되 최저가 없어요. 근데 지금 홍대는 걸어놨잖아요. 그러면 교과 전형과 학종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신 좋은 아이는 일단 교과 전형으로 빠질 거고 그 나머지 아이들이 온다라면 일단 내신 등급은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심지어 4등급까지도 도전을 할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익대학교 최저학력이요. 생각보다 높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높게 형성되어 있어요. 자율전공, 이게 자연계 아이들은 국어, 수가, 영어, 과탐 한 과목에 중 3개가 합 7이에요. 좋아요. 이과니까 7이라 칩시다. 문과는요. 둘둘둘이에요. 솔직히 둘둘둘이라는 최저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홍대를 지원하는 학종 아이가 둘둘둘을 맞춰야 되는데 더 재밌는 건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교과 전형에 내신 좋은 아이들이 그쪽으로 가서 이거 맞추면 들어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 그렇게 내신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어느 정도의 비교과를 가지고 분명 지원을 하는데 그게 저는 3, 4등급이라고 봐요. 그런데 3, 4등급 중에 둘둘둘을 맞출 수 있는 아이가 저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홍대는 최저를 맞춘다라면 솔직히 합격을 바라볼 수 있는 확률이 저는 되게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홍익대학교로 준비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익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에다 최저를 넣었다?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땐 상식 밖의 행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그런데 교과 전형을 많이 뽑는데 최저가 있어서 그게 조금 껄끄러웠는데 학생부 종합마저도 최저를 걸어놨다는 건 이거 완전 껄끄러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만약 우리 아이가 한 3등급 정도 되는데 이것도 방송 보고 다 누시면 안 되는데 하여튼 3등급 정도 되는데 우리 아이가 비교과가 조금 떨어져요. 그런데 최저가 된다라면 한번 도전해 볼만 하다라는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홍익대학교 뽑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홍익대학교가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학종을 한다니까 한번 봅시다. 학업 성취도 부분을 본대요. 관련 교과 학업 성취, 관련 교과니까 전공 적합성에 맞는 학업들, 어떠한 이공계를 가는 아이들은 수학과 물리, 화학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고 문과 같은 경우도 문과도 솔직히 수학이 중요하지만 국어, 영어 그리고 교육과 가는 아이들은 인성에 대한 뭐 봉사 이런 것도 좀 보겠죠. 학업 성취도는 관련 교과 성적 추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학업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학업 성적이 발전 가능성이 있게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1학년 때 잘하던 아이가 3학년 때 못하면 솔직히 마이너스를 많이 당한다는 걸 그냥 보여주네요. 그리고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나 1번 문항, 1번이 자소서 1번이 그거 쓰는 거잖아, 학업. 그리고 2번은 성장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인데 전공에 대한 구체성과 학생부 종합. 그런데 교과 전형을 많이 뽑는데 최저가 있어서 그게 조금 껄끄러웠는데 학생부 종합마저도 최저를 걸어놨다는 건 이거 완전 껄끄러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만약 우리 아이가 한 3등급 정도 되는데 이것도 방송 보고 다 누시면 안 되는데 하여튼 3등급 정도 되는데 우리 아이가 비교과가 조금 떨어져요. 그런데 최저가 된다라면 한번 도전해 볼만 하다라는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홍익대학교 뽑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홍익대학교가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학종을 한다니까 한번 봅시다. 학업 성취도 부분을 본대요. 관련 교과 학업 성취, 관련 교과니까 전공 적합성에 맞는 학업들, 어떠한 이공계를 가는 아이들은 수학과 물리, 화학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고 문과 같은 경우도 문과도 솔직히 수학이 중요하지만 국어, 영어 그리고 교육과 가는 아이들은 인성에 대한 뭐 봉사 이런 것도 좀 보겠죠. 학업 성취도는 관련 교과
교과 성적 추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학업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학업 성적이 발전 가능성이 있게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1학년 때 잘하던 아이가 3학년 때 못하면 솔직히 마이너스를 많이 당한다는 걸 그냥 보여주네요. 그리고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나 1번 문항, 1번이 자소서 1번이 그거 쓰는 거잖아, 학업. 그리고 2번은 성장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인데 전공에 대한 구체성, 전공 관련 목표의식, 열정과 소양, 자기주도성이라는데 전공 탐색 구체성과 관련 목표의식은 뭐냐면 어떠한 전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꿈을 얼마큼 발전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왔는지, 그리고 열정과 소양, 수상 경력이나 뭐 자격증 같은 걸 통해 갖고 아니면은 어떠한 창의 체험의 진로나 동아리 같은 걸 통해 갖고 우리가 전공에 있어서 얼마큼 나의 노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걸 얼마나 내가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제가 해내고 아이들의 리더십 같은 걸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인성은 말 그대로 성실성, 뭐 공동체 의식인데 뭐 출결사항이나 봉사, 인성 이런 거 보겠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저희 컨슈에서 항상 말하는 4대 요소로 뽑는 거예요.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 이거 갖고 뽑는 겁니다. 모든 학교들이 다 이거와 비슷하게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어떠한 생활 기록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저는 솔직히 요번에 이거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제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최저예요. 홍익대학교 학생부 종합은 교과와 비교과도 중요는 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솔직히 요번에 최저의 기준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요. 경쟁률 중요하겠죠. 학생부 종합전형 집어넣으실 때 경쟁률 잘 따져보시면 어딘가 구멍 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하여튼 그래요. 홍익대학교 미안합니다. 자, 오늘 컨쇼 중앙대학교와 홍익대학교에 대한 3부 방송을 해드렸고요. 오늘 2018년 수시 방송,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 방송인데 이거는 이제 수시 방송이 마지막인 거고요. 제가 이제 학생들, 이제 학부모님들이랑 학력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18학년도 수시에서는요, 모든 전형의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이로써 교과 내신 점수가 어느 정도 괜찮은데 비해 모의고사 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불안했던 학생들이 광운대학교를 노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가 없어졌기 때문에 광운대 수시 전형의 인기가 급상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최저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점수의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작년 데이터가 있긴 하지만요, 그 입시 결과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죠. 기존 데이터보다 내신 점수가 올라갈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인원 변화도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수시 원서를 접수할 때 만약에 경쟁률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면요, 작년보다 내신 점수가 좀 더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작년보다 더 올랐다면 그것도 역시 작년보다 내신 점수가 더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률을 보실 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 변화도 고려해 봐야 하는데요. 인원이 작년에 비해 크게 늘지 않은 학과인데 경쟁률 양상이 이러하다면 99%의 확률로 작년보다 점수가 오른 결과를 보일 것입니다. 이런 광운대학교의 변화와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학교가 있는데요. 바로 인하대학교입니다. 인하대학교에서의 작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2018학년도 수시에서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신설 적용하였고요. 심지어 만만하지도 않습니다. 작년에 학생부 교과와 면접만으로 평가를 했었다면요, 이번에는 인문계열은 3개 합이 7등급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2, 2, 3 또는 1, 3, 3 이렇게 합이 7이 되도록 맞춰야 하는 것이고요. 자연계열은 2과목 이상이 2등급 이내여야 됩니다. 새로 적용되는 기준인데도 만만치 않다고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사실 예전에 2014학년도와 2015학년도에 교과 전형에서 최저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기준선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저학력이 없어졌었던 2016학년도, 2017학년도의 입시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아주 큰 차이까지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3과목 합이 7 이내, 2과목 이상이 2등급 이내라는 높은 수준의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예전과는 확연한 내신 점수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최저가 강화되었다고는 하나 상대적으로 문과의 경우에는요, 작년과 아주 큰 차이는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과의 경우에는 2개의 등급을
맞춰야 되는 게 좀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작년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좀 더 벌어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성적 수준이 되는 아이들이 많이 지원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적만 좋다고 뽑는 건 아니거든요. 이 전체적인 것들이 잘 만들어진 아이인지 아닌지를 먼저 잘 판단하는 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이렇게 탐구인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과 좀 달라졌어요. 작년에는 탐구인재 같은 경우는 생기부만 보다 보니까 기초학력이나 학업이나 아니면은 탐구 영역 이쪽 전공 적합성 부분들을 조금 이 부분들을 좀 많이 봤는데 전공 적합성 부분보다도 탐구 영역과 학업 영역에 따른 자율, 진로 이런 교과 활동을 좀 중요시 봤었던 게 작년의 탐구인재예요. 그런데 이번 년은 솔직히 조금 바뀌더라고요. 자, 탐구인재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체의식을 통한 적극적인 어떠한 연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교과 과정의 중심 연구래요.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아이가 보고서를 만들거나 어떠한 R&E 활동을 했거나 어떠한 실험 같은 걸 했어도 그게 교과 과정, 그러니까 교과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발전성 있게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것까지는 제가 이 방송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전공 적합성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다빈치에는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에 그렇게 강조점이 없는데 전공 적합성과 교과 중심의 연구 그러면 교과 중심의 연구가 전공 적합성과 일치되는 어떠한 보고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을 때 전공 관련 교과와 비교과라니까 다빈치가 균형적인 성적대가 만들어졌다면 탐구인재 같은 경우는 전공과 관련됐대요. 그러니까 만일 기계공학과 가는 아이는 수학, 물리 이런 과학적인 부분에 어떠한 교과와 비교과 활동들 이런 것에 비교과의 전공 적합성에 붙는 어떠한 활동들 수상내역 같은 경우도 수학경시나 과학경시 같은 어떠한 한쪽에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대학교를 지원하실 때는 솔직히 이제 학업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종합적인 부분을 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좀 균형적으로 성적대가 좀 분포대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고 분포대가 좀 비슷비슷하면서 어떤 인성적인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생기부 안에 잘 형성됐다라면 탐구인재가 유리하겠지만 이 선을 기점으로 학업 역량, 탐구 역량, 전공 적합성, 전공 적합성 이 부분이 강한 아이라면 저 같으면 다빈치가 아닌 탐구인재 전형에 지원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생기부를 분석하실 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어떠한 그 사항들을 체크하시면서 봤을 때 우리 아이가 도대체 이 둘 중에 어디에 더 강점을 나타내냐. 어차피 이제 면접이 다 생겼기 때문에 솔직히 면접을 못하는 아이들 저희는 탐구인재 쪽으로 많이 몰고 갔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났잖아요. 어차피 다 필요하다라면 이제는 생기부가 우리 아이